한국문학관협회가 전국대회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마침 그 남사모 전 회장님께서 전국문학관협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제가 경제기자만 28년 했는데 무미건조한 경제기자를 하다가 이 맥락이 안 맞는 시인을 좀 하고 있는데, 시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새로 배우는 것도 많은데요. 오늘이 9월 28일이잖아요.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예, 서울 수복한 날, 6.25 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관순 누나가 순국하신 날이에요. 1920년 9월 28일 날. 그 역사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9월 28일 날은 박인환 시인 그 생가 인제 거기 가는 박인환 문학관 가는 길인데, 예, 박인환 시인이 우리 시단에서 좀 저평가된 대표적인 시인인데, 박인환이 살던 집이 어디냐면 교보문고 광화문점 있죠. 거기 미국 대사관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박인환 살던 집이라는 표지석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고, 박인환이 1926년에 태어나서 8월 15일 날 태어나서 1956년 3월 20일 날 죽었는데 31살에. 왜 죽었느냐면 박인환 시인이 이상 시인을 좋아해서, 이상은 1937년 4월 17일 날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달 앞서서 3월 17일이 이상 죽은 날인 줄 알고, 박인환 시인이 그 명동에 가면 명동 예술극장 옆에 옛날에 은성 술집이 있었대요. 은성. 그 최보람 어머니인 이명숙 씨가 하던 은성. 거기서 3월 17일 날 이상 추모 행사한다고 모여가지고 이 술을, 못 먹는 술을 부지 먹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3박 4일 먹고 집에 오자마자 푹 쓰러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1956년 3월 17일 날 술 먹기 직전에 은성에서 그 세월이 가면 시를 즉흥적으로 썼고, 그 이상을 추모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술 먹던 이진섭이라는 작곡가가 즉석에서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나혜심 가수가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만든 게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인데, 박인이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늘 저기 가니까, 박인환 가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후속과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감사합니다.
연마순녀의 시인의 아들이 44 시인이 됐다. 이거 그런 여성 잡지들이 5군데에서 인터뷰가 막 와요. 막 난리였죠. 아마 누가 그렇게 처음에 그런 혜택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덕분이죠. 어머니가 제가 이 집에 나오자마자 오늘 갖다 드렸더니 내가 사주에 1000권이 있다. 권세권. 내가 네 아버지의 아내요. 이제는 시인의 어머니가 됐구나 이렇게. 그게 책상부터 하고 싶다. 대충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사실 더 할 게 많은데 자꾸 시간이 저도 이 시상식에 또 가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원고료 나한테 직접 낸 원고를 반만 주셔도 돼요. 재단. 자, 한번 하겠습니다. 종합안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4554 건강하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들 다른 예. 그러니까 맨날 여기만 보니까 가까운 데라고 예, 다리 있는 데 있어요. 우리는 넘어가면 돼. 그래서 올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다 자급자족해. 죽을 고생으로 여기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이렇게 붙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해설사가 온다고 하지만은 이 강원도 불교의 특성이 있어요. 이용수 우리 판소리 대장님, 판소리와 관련된 얘기니까 이 강원도 사찰에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면은 부처가 다 똑같은 줄 알지. 근데 다 달라. 이 강원도 사람들은 머리가 명색하거나 논리적이나 이러지 못해요. 우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은 5개의 길이 있어요. 연보를 잘하든지 경전을 잘 읽든지 참선을 잘하든지 뭐 기도를 잘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 강원도의 주특기는 뭐냐? 연불밖에 못해. 이 사람들은 글자 문자 해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승려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만 부르면 부처가 된대. 이래서 전부 다 아미타 부처를 믿는 곳이에요. 여기 가보면 주불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 강원도는 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경전을 읽을 줄도 모르고 참선이라는 그 고도의 수련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부처가 되는데 얼마를 불러야 되는가? 한 번 부르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동안 불러야 돼. 만일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30년요. 네? 아유, 계산이 나오네. 만일이면 이제 30년이 걸린다. 28년 한 10개월 걸려. 옛날에는 60이면은 고려장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럼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걸고서 도전하는 거예요. 만일 동안. 만일 동안에 이걸 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세계에서 부처가 되자 하고 몰려든 사람이 10,000명이요. 그 만일 결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배가 아파라 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아이고 난 집에 가서 떡 먹어야 되겠다는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요. 만일이 딱 됐을 때 16명이 남았어.
그래서 16명이 부처가 되어가는 등공대가 있어요. 부처가 되어갔던 바로 이 오세암 건봉사 이게 다 한 바운다리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연물 강원도는 그저 우직한 사람들 뭐 천지가 흔들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연불만 할 사람들만 모여오는 곳인데 여기에 어쩌다가 만해 한용운이 1904년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여기를 오게 된 동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밤낮 근근 살다가 생명이가 무엇이 남는가, 부귀인가 영가인가 하는 끝없는 갈등과 회의 속에서 이름난 도사가 강원도에 있다는데 그 도사를 한번 만나서 제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서 충청도 양반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충청도에서 오다 보니까 큰 절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큰 절은 오대산, 올정사에 나타나는데 만해가 그때 유생이에요. 유생은 엘리트 지식인이고 승려는 그 당시에 천민이에요. 천민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생은 승려들을 보면 반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올정사 앞들에 나타나가지고 스님이 그때는 이제 유천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여봐라 여기 중들 없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뭐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옷도 뭐 채채하게 입고 와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보니까 유생은 유생이에요. 근데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을 열고서 여기는 중은 없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서 쫓겨났다고 거기서. 그래서 백알령을 넘어서 강릉을 해서 걸어서 또 여기를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와보니까 여기 연곡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도 일자무식. 첫 번째 상자도 일자무식. 두 번째 상자도 일자무식. 근데 연불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우에 오세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30리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 8만 대장경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연불만 하더라도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은 욕망은 생기는데 읽을 엄두를 못 냈다고. 그런데 세 번째 상자가 됐는데 보니까 글을 잘 알아. 가르치지도 않는데 줄줄줄 책을 다 읽어가. 그래서 영목이라는 분이 데리고서 오세암에 가서 그 8만 대장경을 보여줬어. 만에는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8만 대장경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아주 그러니까 영목이라는 사람이 그 스님이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어디로 가냐 큰 절. 그 당시에 큰 절은 신흥사가 아니고 건봉사라는 절이에요. 38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민통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절로 간 그 절이 금강산을 다 관리했던 제일 큰 절이에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원에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개화기 시대에 동경을 유학 가고 또 이렇게 러시아로 유학 가고 하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많이 갔어요. 여기가 개화기 시대에 여기가 중심 무대가 된다고. 이동인이라든가 유대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리서를 가져와 보여줬어요. 5대양 6대주가 있는 걸 처음 봤어. 응빈실 문집과 영한지락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래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5대양 6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에 만해도 해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다가 죽을 고비 남기고 또 넘어오고 다시 원산 갔다 만주 갔다가 이제 또 죽을 고비 남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동경 가서 여러 가지 견문을 쌓고 했는데 세계를 알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돼. 세상을 알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영한지락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양 철학을 공부했어요. 거기 보니 칸트, 루소, 베이컨, 데카르트가 다 나오는데 보니까 부처님 얘기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걸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계곡을 나는 그렇게 부르죠. 백담의 이 계곡이야말로 동서 사상의 만남의 계곡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만남을 상징하는 그런 만해가 여기서 칸트, 루소, 데카르트를 얘기했어요. 칸트를 비판했어요. 칸트의 그 비판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칸트는 자유사상을 얘기하는데 그 중세 유럽이라는 나라가 억눌려 있던 나라가 사람은 귀족만이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 인간은 누구에게 다 자유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유럽 사회를 발칵 뒤잡아놨어요. 혁명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유 인권 사상이 나타나서 사람이 존중해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명사회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유럽 사회. 유럽 사회가 갖고 있는 자유 사상이라는 건 뭔가? 그것은 인간 존엄의 사상이에요. 인간 존엄의 사상인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사고 중심에서 인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많은 것을 문제를 또 만들어내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은 아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자유사상이 그런 데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만에는 그걸 비판했다고. 칸트가 위대하고 유럽을 이렇게 변화시킨 데에 장본인으로서 중요한 인물인데 왜 너는 개인의 자유만 얘기했느냐, 인간의 자유만 얘기했느냐. 산천초목도 자유가 있고 이 소나무도 자유가 있고 저 돌멩이도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 너는 공동체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하고 칸트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게 서구 사상의 자유하고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차이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마네가 그 책을 통해서 보고서 그런 것을 1910년대에 마네가 써낸 책이 조선불교 유신론이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 전에 가서 가려고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더운 마음 먹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 닦고 오라는 거야. 수신교를 걸러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 금강문이에요. 그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네? 단단한 것이 그 결정체를 갖고 들어와야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 금강문을 통과하는데 이 금강문에 이 글자를 쓴 분은 무림이라고 하는, 무림 김영기라고 하는 그 서인이 썼는데, 자, 이 안짐경체로 썼는데 여기 굽었어요. 안으로 굽었어요. 그렇죠? 네, 안으로 굽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건너라. 그래서 글자가 다 작가가 달라. 그래서 주변과 현파들만 보는 갯담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멋진 앞으로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만의 기념관도 있고요. 명색은 제가 관장이요. 근데 자주 들어와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 사천왕문은 모가 박찬수 인간문학회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너 죄전 놈들 까불지 말라고 다 어때서 밟고 있고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천왕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나쁜 마음 먹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범풍루를 한번 보세요.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끝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드러났다. 같은 글자로 다 드러났다. 그런 특징을 갖는 그 현판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자. 나뭇잎도 떨어지고 아주 쓸쓸한 그런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놀랄 지경이에요. 여기서 방에 이제 왔다고 불을 막 뗐는데 저기가 이제 부엌이에요. 불을 막 뗐는데 연기가 방 안에 구들 안에 가득해. 그래서 이 사이로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놀랄 지경이 네? 모든 곤자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요 작은 방이에요. 여기서 이제 짐을 풀고 방은 뜨끈뜨끈하게 잘 데워놨지만은 연기에 취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비닐을 이렇게 쳐가지고 연기를 좀 막아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가지고 전두환 씨 기념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촬영도 해가고 찍어가고 비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절이 빨갛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건 안 가보고 다 여기를 뒤져보고 그 새끼줄을 많이 쳐놨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줄 친 곳은 다 가서 문짝을 뜯어놓고 다 그랬어. 이건 전체적으로 이걸 안개했을 때 사진이고 요거를 한 송이 한 송이가 이렇게 예뻐요. 나 깊은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아니 당신이 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말려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나쁜 놈, 배반자, 의리가 없는 놈, 그러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언제든지 오실 것을 오실 줄만을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위대한 시예요. 이거 어디에다 비교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없어요. 네, 좀 뜨겁지 않으니까 백담사가 왜 백담사인지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름에 얽힌 어떤 뒤에 얘기는 좀 한 번씩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다가 한자 보셨죠? 일백백자에다가 담이 못담자예요. 못담, 무릉덩이. 예를 들어서 백록담 할 때 이런 무릉덩이. 그러면 100개의 연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원래 시작은 647년에 자장률사가 시작하신 절이세요. 창건하신 절이신데 원래 사실은 여기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아니고 한계리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한계리에 한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길지만 짧게 하면 불이 자꾸 났어요. 화재가 자꾸 났어요. 그래서 조금씩 옮기면서 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국사도 됐다가 운흥사도 됐다가 했는데 이제 약간 이거는 제가 설화가 가미된 것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지 스님이 너무 이게 불이 자꾸 나니까 불이 안 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뀐 게 누가 이러셨대요. 대청봉에 올라가서 여기서 한 14, 5km 올라가면 대청봉입니다. 대청봉에 올라가서 담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면서 내려오시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99 하다 보니까 여기가 딱 100개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백담사가 됐고. 그래서 불이 자주 난다고. 양이 너무 넘쳐서 불이 난다고. 그래서 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담이 100개째를 찾아내고서 음양의 조화를 이뤄서 이 백담을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졌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불이 안 났는가? 그건 아니에요. 1915년에 대하제를 만나서 불이 완전히 다 소실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 오니까 그래도 절이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도량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이 100개 있는 대청봉에서부터 물웅덩이가 100개를 찾아라 해서 찾았고, 전두환 씨가 여기 오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앞에 금강문, 금강 역사대에 계신 금강문 세워졌고, 여기를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있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나면서 이제 타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자집이에요. 일자로 길게 불빛집이에요. 사명대사가 홍도사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 가서 사명대사가 가서 내놔라 해가 회수해가지고 왔어요. 회수해가지고 경상도 쪽에 넣으면 부산 일본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금강산에다가 숨겼어. 어디다가 숨겼다는 말을 안 했어. 그것을 건봉사에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여기가 민통선이 통제돼가지고 일반인 못 들어가 절도 없어졌어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산이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이 도난을 당했어요. 도굴이 됐어. 근데 그 도굴이 된 줄도 몰랐어.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13개 발을 도굴꾼들이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밤에 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면은 너는 앞으로 너희 집안이 전체가 다 몰적을 한다 하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김포공항에 나가기 직전에. 그래서 국가가 그걸 다시 회수하게 됐어요. 회수했는데 2개는 없어지고 11개를 회수해서 지금 거기 조계동에 있다가 여기 저를 복원을 했어요. 지금 많이 복원했어요. 복원해서 여기다가 모셔놨어요. 부처님의 치사리가 모셔져 있는 금강산 전체를 관리했던 큰 절이에요. 신을 하다니라 심은 자연전쟁에 총차련가리며 강하다니라 금강산의 상봉에는 어와의 화선이 유하고 대서양의 해저에는 분화구가 유하다니라
심은 하시라도 하사 하물에라도 심 자체뿐이라 심은 절대며 차이며 만능이라 하는 이 시를 1918년 9월 1일 날 유신이라는 잡지에 만해가 처음으로 발행했는데 이게 북땅의 그 16개월 앞서 있는 시예요. 칼날을 높이 들고 남쪽에 배 달리고 북쪽에 말 달려볼까? 아마도 님 찾는 것이 이뿐인가 하노라. 만해의 뜻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뭐가 돼야 돼요? 사공이 돼야 된다. 뭔 사공? 민족의 사공 되는 거예요. 그럼 마부가 되거라 그래서 사공과 마부는 별 볼 일 없는 직업 같은데 민족의 사공되고 민족의 마부 되거라. 파사가 정의의 칼날 높이 들고 남쪽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배 달리고 북쪽에는 을지문덕처럼 말 달려보자. 아마도 이것이 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 만해의 소회가 들어있는데 그 큰 뜻이 이 속에 있다. 이거 외우기 쉬워요. 아마도 님 찾는 길은 이뿐인가 하노라. 외우기 그냥 나오는 시예요. 저거 보면은. 사진인데요. 태화관에 모여서 낭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약 3장이라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 독립선언서가 있거든요. 그 독립선언서는 최남선 씨가 초안을 잡으셨어요. 초안을 잡으셨고 불교계 대표로 한용을 선생님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밑에다가 내가 공약 3장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공약 3장을 밑에 다신 거고 저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걸 배웠는데 두 번째 게 가장 지금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용은요 그날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거야. 두 분의 좌장을 하고 있어. 그날의 사회자 누구? 최린 선생. 모성학교 교장이고 천도교 총무였어요. 이분이 실질적인 주역이야. 모든 돈은 다 여기서 됐어. 천도교가 돈을 다 댄 거예요. 천도교가 돈을 다 대고 했는데 그날의 사회자인데 이 장소는 태화관 종로 2가 인사동에서 내려가 보면 거기 옛날 대학 빌딩이 있던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모였는데 여기는 손병희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가끔 점심 먹던 한정식 요리집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였어. 여기에 모였는데 이 집 주인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단체가 와서 매상 올려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뭘 하나씩 들고 있어요. 선언서를 들고 있어. 이거를 우리 집에서 낭독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 장소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고. 안순환은 멋쟁이고 활량이에요. 그 애국심은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붙잡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된다 하고 극구 말을 했어요. 극구 말려서 이 최린한테 와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옆에 있던 마녀가 한마디를 도왔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두려우면 신고해라. 그러면 너는 나중에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신고 안 할 테니까 신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 했겠죠. 아이고 양심이 그래도 있네. 바로 신고했어. 종로 경찰서가 30m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종로 경찰서에서 신고하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뭐예요? 말 타고 달리기 제일 빨라. 그 기마경찰이 달려온 소리가 들리는데 오두원 자야 조선의 독립군을 설날 낭독할 시간 없어요. 다급한 상황이 됐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최린이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손병희 선생님이 대변이가 한 말씀 시켜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61세. 요즘 100년 전에 61세예요. 100년 전에 61세는 이제 권장하셨네. 고려장 할 때지. 권장한 게 아니지. 권장하셨다. 그래서 선생님을 시켜서 어물거나 시간을 급박한 시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린이 빨리 41살 먹은 한용을 보고 빨리 한마디 하라고 했어. 41살, 20년 차이에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한용이 뻘떡이 나가서 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 독립선언식의 반격. 기쁘다. 너무 좋더라. 한용은 연습할 때 독립하세요. 이게 그날의 전체예요. 전체. 낭독할 시간 없어요. 낭독하진 않았어요. 뭐가 기쁘다는 얘기인가? 나라 없는 시민지 백성으로 중 줄 알았는데 오늘 독립을 선언하고 내 나라에서 죽기에 되어서 기쁘다 하는 얘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간 얘기예요. 생사를 뛰어넘어간 얘기 한마디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 체포돼서 서대문이 아니고요. 경성가로 통칭받은 마포행무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거기서 한용호는 여러 가지 이제 독립은 민족의 자존심이고 냉렬한 독립은 옥중에서 이런 것을 발표해내고요. 그다음에 독립의 자신 이런 것도 많이 옥중에서 써내려갔던 그리고 옥중에서 17편의 시가 있고요.
이 독립 정신을 잘 펴내고 끝까지 일제가 고문을 하고 했지만 항거했고 최고형을 받고 만해는 최고형은 8사람이 받는데 나중에 다 풀어놔요. 만해만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았어. 그래서 만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하게 되는데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만해가 3.1운동 전에는 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존재감이 이제 3.1운동 때 1919년에 일어나고 1920년에 동아조선일보가 생기면서 이게 막 보도가 된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어. 누군가 하는 거를. 근데 그날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중하러 왔어.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이 마중하러 왔는데 또 보니까 누군가 하고 봤더니까 원래 민족대표 몇 명을 하려고 했는가? 200명이요. 33명이 아니에요. 200명을 하는데 2천만의 민중의 대표 적어도 200명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막상 교섭해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겨우겨우 33 도당을 받았는데 그 중에 4명은 또 도망가고 없고 29이 했는데 만해가 나와 보니까 누군가 하고 보니까 찍는 척 하다가 말로 승인해놓고 도망갔던 사람들 오늘 자칭 애국자가 다 나타났어. 네 사람이. 그렇지. 다 나타난 거야.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감하게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와서 탁 호응을 하면서 칭찬을 하려고 덤벼들냐 만에는 그의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던 거죠. 뱉으면서 마중받는 인간 되거라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항상 어디 가서 마중받는 주인공이 돼야지 뒤에서 박수치는 박수부대 될 거야 하는 얘기예요. 얼굴에 침이 붙어도 꼼짝을 못했어. 동아일보 기자가 쫓아와서요. 선생님 나와서 있는 얘기예요. 지옥 갔던 얘기해달라는데 그 기자를 만해가 혼냈어. 동아일보 기자를 혼냈어. 야 이놈 내가 왜 지옥 갔다 왔냐. 내가 옥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통쾌하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잘 지나다 왔다. 나는 극락을 다녀간 사람이야 하면서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고 돌아온 사람.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대로.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 구하고 왔노라. 그러니까 항상 반전 속에 새로운 또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만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형을 받고 나중에도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감옥을 또 가요. 감옥 가는데 그 감옥은 항상 당신에게는 극락이었어. 극락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곧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의고는 별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면서 사랑이 아니요 사랑이 아니면서 곧 사랑되는 것이 이른바 사랑이니라. 달빛이냐 갈꽃이냐 흰머리에 갈매기냐 이게 머릿속에 팍 들어와요? 팍 들어오면은 한국 사람이야. 아리까리 하면 이건 서양물이 많이 묻혀서 어느 도가는 만해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옥 가야 되니까 거리를 두게 되니까 완전히 30년대 초반에 와서 만해 애토리가 됐어요. 아무도 이제 그 가까이 오질 않아요. 애토리가 됐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을 혼자 저렇게 모실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대중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데 있을 수 없어요. 그 당신이 혼자 거처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한 것이 성북동의 이 시무장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뭐 다 우리 남양으로 향해 짓잖아요. 근데 만에는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집에 안 살란다. 총독부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얘기인가. 시선을 바라보면 총독부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이 집에 안 살란다. 북향으로 집을 돌려라. 그 북향집이 된 거예요. 북향집이. 그래서 조선의 삼천리 강산이 다 외놈들이 짓밟아 갔는데 요 113평의 땅만큼은 조선의 혼을 간직한 우리의 땅이었다.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이 집을 문화재로 제가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정부가. 그래서 3년을 싸워가지고 드디어 개인이 살던 최초의 문화재가 된 집이 이 집이에요. 지금은 국가사적이 됐어요. 국가사적으로. 이 시무장이 여기서 있다가 33년에 이 집에 왔다가 44년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마무리 공동묘지로 댁을 만들게 됐어요. 묘가 문화재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역사적 인물이 특출한 업적을 쌓았을 때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석, 비석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구조물이 좋을 때 비석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이 마무리에 48,000기가 있어요. 그 중에 최초로 문화재가 지정됐어요. 이 문화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7명을 더 발굴해서 8기가 지금 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마무리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그거 보니 막 조사해 보니까 교과서에 실린 이름이 50명이나 나와.
점살적으로 이 50명을 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앞으로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망우리의 48,000기 중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곳은 어딘가? 망우리의 만일묘소예요. 만일묘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 살아서 죽는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 역사는 누구를 기록해 줄까? 죽어서도 사는 사람을 기록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호흡과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망우리 공동대에서 우리 느낍니다. 이번 6월 29일 날 망우리의 이 만의 묘역을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망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생과 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가 멀리 떨어져 나가면 생만 있으면 욕심만 생겨. 욕망은 유럽 가보세요. 마을 어디에 다 있어요. 묘가 있어요. 일본 가보세요. 마을 동네에 다 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없앴어. 다 없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사는 저 멀리 가 있어. 뭐만 남았어? 생만 남아있다고. 생만. 사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욕망에 크지만 커지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공간이야말로 잘 바꿔야 할 그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망우리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더 많이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 하나가 문화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감흥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무슨